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는 2019년 3월 9일입니다.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대학원 37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문화라는 말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 기획한 야나부 아키라라는 사람이 지은 한단어 사전 문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박양신의 번역으로 나와 있는 책이고 출판사는 푸른 역사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실 내용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온 civilization이라는 한자로는 문명이라고 번역되는 개념과 또 독일의 쿨투어라는 한자로는 문화라고 번역되는 개념의 대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쿨투어는 독일에서 성립된 개념으로 교양이나 또 고상한 정신적 활동, 그러면서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것, 이러한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지요.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라는 말은 바로 이 독일의 쿨투어가 일본을 통해서 문화로 번역되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수입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번역된 문화라는 개념은 이 책 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구아키 겐요쿠나 소다 기치로 같은 학자들의 이론화 작업도 거치면서 다이쇼 시대에 크게 세력을 떨쳤고 그것이 문화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문화주의라는 사조는 3.1운동 이후의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동아일보의 창간사에도 문화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문화운동이니 문화니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일본의 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문화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문화 개념인 것이죠. 좁게 보아서 예술, 교양, 고상한 정신적 산물, 정신적 활동의 산물 이런 것이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넓은 의미로 문화를 해석하고 있죠. 광의의 문화는 인류학적으로 생활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도 초창기에 협의의 문화와 광의의 문화 모두를 다루면서 사실은 점차 광의의 문화 개념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문화 정책이 만들어진 가운데 문화예술교육도 같이 성립이 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이론화 작업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되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어디까지가 협의의 문화이고 어디까지가 광의의 문화여서 그 둘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협의의 문화에서 광의의 문화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알 수 없이 그쪽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서도 조금 그런 혼동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예술교육을 한다. 왜 문화예술교육에서 예술교육이 치우쳐지고 있느냐. 예술교육을 통해서 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이나 설명 없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독일 쿨투어는 비정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문화는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행해졌던 문화운동은 그것의 비정치적인 성격 혹은 탈정치적인 성격 혹은 덜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보다 급진적인 세력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문화 현상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문화는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저는 나 스스로가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 학을 성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때 유행하다가 사그러질 어떤 현상에 숟가락을 얹고서 이것저것 이론적인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에 가서는 다시 예술 교육으로 환원될 것을 일부러 길을 좀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부산학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을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육학으로 환원될 것인가, 나는 그러한 작업에 교육학 영역의 배를 불려주는 데에 종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언뜻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어떤 개념의 정립이라도 확실히 된다면 저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더 도움이 된다고 믿고서 이번 회에는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유래, 그 근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봅니다. 야나부 아키라 박양신 번역의 푸른 역사 출판사에서 나온 한 단어 사전 문화의 내용 일부를 이제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미키 기요시의 문화론. 철학자 미키 기요시는 1941년에 행한 과학과 문화라는 제목의 강연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이쇼 시기의 문화의 역사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여기에 인용하기로 하겠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사건과 맞닥뜨렸으면서도 우리는 정치에 완전히 무관심할 수 있었다. 이윽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도리어 저 교양이라는 사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라는 것을 경멸하고 문화를 중시하는 반정치적 내지 비정치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주의적인 사고의 산물이었다. 교양이라는 사상은 문학적, 철학적이었다. 문학이나 철학을 특히 중시하고 과학이니 기술이니 하는 것은 문화에 속하지 않고 문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경시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이쇼 시기의 교양 사상은 메이지 시기의 계몽 사상, 후쿠자와 유키치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계몽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다. 나는 그 교양 사상이 대두된 시대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것은 비정치적이고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전을 중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교양 사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쾌베르 박사. 그 유력한 주장자들은 모두 쾌베르 박사의 제자였다. 그리하여 나도 제1고등학교 시절의 후반기에 비교적 고전을 많이 읽었다.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괴테의 파우스트 등 어려워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읽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유명한 저서 중에 문명론의 계략이라는 것이 있다. 그 시대에는 모두 문명 또는 문명개화라는 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라는 말은 훨씬 늦은 다이쇼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긴 말로, 이전의 문명이라는 말은 영어의 시빌리제이션에서 온 것인데 반해 문화라는 말은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독일어의 쿨투어라는 단어의 번역어로 등장했다. 문화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이쇼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긴 단어로 바로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일본에 나타난 말이다. 그 말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양이라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이 교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이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전의 문명이라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색채를 지니고 있던 데 반해
반정치적이라고나 할까, 정치와 무관한 하나의 교양을 늘 의미했다. 바로 이 시대에 입회했던 대표적인 문화인의 증언이다. 미키는 계속해서 같은 글 속에서 쿨트어, 즉 문화의 유래에 대해 독일 철학 연구자로서 그리고 스스로의 체험에 기초해 전곡을 찌르는 설명을 하고 있다. 문명은 물질 문명, 문화는 정신 문화라는 의미에서 언제나 문화는 뭔가 문명보다 높은 것이라는 사고가 존재했다. 이것은 특히 독일에서의 쿨투어라는 말의 역사적 의미를 조사해보면 역시 그러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 독일에서 문명과 문화의 구별이 강조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유럽의 역사에서 근대적으로 선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영국 또는 프랑스라는 나라이다. 독일은 근대 문화의 발전에서 뒤처져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또한 정치적 세력으로서도 영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지배적인 위치가 확립되어 있어서 그런 영국 또는 프랑스 등의 세력에 대해 독일이 어떻게 자신의 고유성을 주장할 것인가? 즉 그런 선진국에 대해 후진국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주장할 것인가라고 할 경우에 자신의 문화를 특히 쿨투어라 칭하며 즉 영국 프랑스적인 문명이라는 개념을 경멸하고 한 단계 아래로 보는 사고방식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또한 문명은 세계적인 단일체였지만 그에 반해 문화는 국민적 또는 민족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휴머니즘의 경향은 학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교양이라는 관념에서 문화라는 관념으로 바뀌고 문화주의라는 말도 생겨났다. 신칸트파의 가치처럼 문화철학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구아키 선생이라든가 소다 선생이 그 대표였다. 그 무렵 문화주택이라든가 문화촌이라는 다이쇼 시기의 한 상징인 싸구려 문화주의가 철학자들의 의도와는 별도로 유행하게 되었다. 쿨투어의 역사.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동경심을 갖고 독일어의 쿨투어를 입에 담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쾌베르 박사의 교육이나 신칸트파 철학 등이 일본의 구제 고등학교를 통해 계승된 데 기인할 것이다. 구제 고등학교는 독일의 김나지움을 모델로 한 학제로 다이쇼 시기부터 쇼와 초기에 걸친 시기에 처리된 일본의 엘리트 젊은이들의 정신이나 감성을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준 곳이다. 그러면 그 독일어의 쿨투어라는 말과 관련해 그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어 번역어 문화의 역사는 의외로 짧아 1915년경 이후의 말이다. 그러나 독일의 쿨투어의 역사도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다. 쿨투어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프랑스로부터 치빌리자치온과 함께 수입된 말이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학 속에서 쿨투어를 인간의 정신이 자연을 극복하고 고양되어 간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어의 컬처, 라틴어의 쿨투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의 개인 정신을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계승한 용법이다. 칸트가 이해한 쿨투어가 자연과 대립하는 의미로 파악되는 방식도 라틴어에서 콜레레가 논밭을 갈다는 의미였던 것을 이어받고 있다. 그 후 독일의 문인이나 학자들, 예컨대 괴테에서도 같은 의미의 용례가 보이지만 그 영향은 소수의 지식인에게만 미치고 있었다. 쿨투어가 독일어로 널리 알려지고 독일 정신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어로 여겨지게 된 것은 부르크하르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에서 쿨투어를 하나의 시대 정신을 표상하는 말로 사용하고 나서부터의 일이다.
이 쿨투어의 의미가 이윽고 영어의 컬처에, 그리고 좀 더 늦게 프랑스어에도 전해졌다. 따라서 부르크하르트의 이 용법이 서양어로서의 쿨투어의 획기적인 의미의 출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쿨투어가 개인의 교양이라는 의미를 떠나 관념화되어 갈 때, 이에 조금 앞서 프랑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의미의 시빌리자시옹이라는 단어가 점차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시기에 독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대조적으로 의미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문화 대 문명의 싸움. 쿨투어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에서 전화해 인간 정신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한 시대, 한 국민의 정신, 그 성과라는 의미에서도 독일인은 예술, 학문 등에 있어서의 천재의 활동을 중시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어 시빌리자시옹은 본래 라틴어 시민의 형용사인 시빌리스, 영어로는 civil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전체의 발전, 성과를 나타내는 표현 쪽으로 기운다. 또한 시민사회의 선진국인 프랑스 사람들이 애호하는 단어가 되어간다. 독일은 원래 이 이웃의 대국에 대한 대항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윽고 프랑스의 시빌리자시옹 대 독일의 쿨투어라는 관념의 도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미 18세기에 칸트의 인간학에서도 쿨투어를 시빌리자치온의 상위에 두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법이 나타나고 있지만 부르크하르트에 뒤이어 같은 바젤 대학에 부임해온 니체가 이 관념들의 대립도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권력의 의지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쿨투어 대 시빌리자치온. 쿨투어와 시빌리자치온의 정점은 서로 떨어져 있다. 쿨투어와 시빌리자치온의 시면을 사이에 둔 적대관계와 관련해 헷갈려서는 안 된다. 쿨투어의 위대한 시점은 도덕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부패의 시대이고 반대로 인간을 가축으로 길들이려 하며 강제하는 시기, 시빌리자치온의 시기는 더없이 정신적이고 대담한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대이다. 시빌리자치온이 의욕을 보이는 것은 쿨투어가 의욕을 보이는 것과는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 아마도 어딘지 모르게 반대되는 것인 듯하다. 또한 테니스의 유명한 게마인 샤프트와 게젤 샤프트에도 그 마지막 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러한 사회 상태는 우리의 개념에 따르면 게젤 샤프트적 시빌리자치온의 상태이다. 즉 여기에서는 평화와 교역이 협약 및 협약 속에 표현되어 있는 상호적 공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시빌리자치온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입법과 정치에 의해 완성된다. 그리고 과학이나 여론은 이러한 시빌리자치온 상태를 혹은 필연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해석하려 애쓰거나 혹은 완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예찬한다. 그러나 민족성과 그 쿨투어가 유지되는 것은 오히려 게마인 샤프트적인 생활, 질서 속에서이다. 모든 쿨투어가 게젤 샤프트적 국가적 시빌리자치온으로 변화한 이상은 선지하는 쿨투어의 맹아가 살아남거나 혹은 게마인 샤프트의 본질과 이념이 다시 배양되어 쇠멸해가는 쿨투어 속에서 새로운 쿨투어가 은밀히 발전하는 일이 없는 한 쿨투어가 그처럼 형태를 바꾸는 것은 쿨투어 자체의 멸망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쿨투어는 시빌리자치온보다 고급스럽고 게다가 시빌리자치온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는 대립도식이 성립한다. 이 도식은 이윽고 슈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에서 결정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 책에서 슈팽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찍이 그리스의 문화가 헬레니즘, 로마를 거치면서 이곳에 댔듯이 당대 서구의 쿨투어도 몰락한다. 대체로 인류 역사상의 문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필연적으로 쇠멸해 간다. 그리고 그 쇠멸의 단계가 문명, 시빌리자치온이다. 요컨대 쿨투어는 시빌리자치온의 단계에 이르러 몰락한다고 슈팽글러는 말했던 것이다. 프랑스의 문명, 독일의 문화. 서구의 몰락이 출판된 것은 마침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일이었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유럽이 파괴된 참상을 보고 있다는 사정도 있고 해서 이 책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때까지는 유럽을 곧 세계로 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세계의 예언서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먼 훗날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서구의 몰락이나 위기의 시대는 유행어가 되었다. 유럽이 전장이 되어 황폐해진 반면에 유럽 이외의 나라, 즉 미국이나 일본 등이 세계에 대두하기 시작한 사정도 문화, 문명의 중심을 자부해온 유럽인의 위기의식을 고양시켰다. 프랑스의 대표적 지식인인 폴 발레리의 정신의 위기 등의 평론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중심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시빌리자시옹, 문명 대 독일의 쿨투어, 문화라는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국 모두 대전 중에 이것을 선전했지만 프랑스보다는 독일 쪽이 시빌리자시옹에 대한 쿨투어의 위기에 민감해 후진국으로서의 의식에서 선진국 프랑스에 대해 대항심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 같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에 집필한 전쟁을 넘어서라는 정치 논집에서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이 쿨투어의 위기를 주장하며 그것을 옹호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은 양자, 쿨투어와 시빌리자시옹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시빌리자시옹에 대한 쿨투어, 즉 독일의 전쟁이다 라고 선언하며 오만한 허풍을 미친 짓거리로까지 밀고 나가. 나는 편견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프랑스의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긍지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매우 남용하는 인종, 시빌리자시옹, 라틴성 등과 같은 우상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는 어떠한 우상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프랑스의 지식인은 독일의 지식인들이 비정상적으로 쿨투어에 열을 올리고 있던 것만큼 냉정함을 잃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